지금 사실 서울 전체가 젠트리피케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서울에서 경기도로 지금 이동하는 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인구가 늘어나고 서울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드리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빈집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 주요 경제연구소에서 내년 집값이 30%는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미국의 경제 지표 예상은 정치적 쏠림이 없는 지표를 발표하기 때문에 조작을 한다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또 경제 주체들은 그런 연구소들의 예측과 발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꼭 30%는 아니지만 내년 집값이 급 하강한다는 것을 미국도 각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미국과 우리의 차이점은 주담대 대출 금리가 미국은 고정금리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받아놓은 그 대출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영향을 좀 덜 받는 차주들이 많겠죠. 그래서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지만 신규 주택을 사는 것은 위험하다 라고 미국인들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아직도 긴장은커녕 부동산 불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제는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죠.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바로 감기 걸린다 할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심각한 부동산 경제 상황이 우리에게도 올 게 뻔합니다. 미국의 부동산 대출 이자가 여러분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국 부동산 대출 이자가요 12%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12% 정말 높은 숫자입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저희 채널 댓글 중에 의미 있는 것 한두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말 반성해야 된다. 자신들 욕심 때문에 집값 다 올려놓고 좋다고 하더니 정작 우리 아이들,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 될 미래 세대들은 집값 때문에 결혼 꿈도 못 꾸는 그걸 부모들이 또 뒷받침해 주려니까 또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다. 아프더라도 한 번은 털고 가야 미래에 살 수 있다 라고 댓글이 있습니다. 저 이분의 댓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이런 댓글도 눈에 띄는데요. 하락이 아니라 폭락할까 무섭습니다 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도 사실 완만하고 길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폭락할까봐 무섭습니다. 왜 폭락하면 무섭냐? 집 가진 중산층이 무너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거든요. 자, 또 이런 댓글도 있죠. 일본의 GDP가 한국의 3배인데 지금 일본은 30년 동안 집값이 그대로 가다가 최근에 한 60% 올랐는데 도쿄 신축 아파트가 11억 수준이랍니다. 한국은 뻥튀기를 해도 너무나 뻥튀기 했어요. 일본은 금리가 0%, 1%지만 한국은 5.5% 정도이니까 집값은 한참 더 떨어져야 합니다. 만약 금리를 올려 집값이 더 떨어지면 GDP가 영향을 받고 지난 5년간 집 산 사람들은 거지가 될 수 있어서 정부의 처신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댓글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일본의 GDP는 우리의 거의 3배입니다. 일본이 한 42,300억 달러 정도 되고 우리나라가 16,700억 정도 되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자, 서울에서 경기도로 지금 이동하는 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인구가 늘어나고 서울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서울 집값 상승이 결국 탈서울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서울시 인구가 2010년에는 1031만이 넘었었죠. 그런데 지난 13년 내내 계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이 올해 9월 기준에 인구가 940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경기도가 1362만 명이 넘죠. 2022년 기준 전출지, 전입지별 이동자 수를 체크해 보니까 서울에서 경기도로 빠져나간 순 이동자 수는 6만 2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시도 중에 가장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분들은 왜 경기도로 이사를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의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미친 서울 집값. 두 번째, 경기도에 입지 좋은 지역의 아파트 공급이 많이 되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경기도가 말이 경기도지 과천은 서울 강북 지역의 아파트 가격보다도 훨씬 비쌉니다. 분당, 과천, 판교 이런 지역은요 서울 한강변에 있는 마포, 광진구 이런 지역의 아파트 가격과 거의 동일하거나 심지어는 더 비싼 곳도 있습니다. 하기야 마포구나 광진구 쪽을 가보면 20년 전과 별달리 발전한 게 솔직히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한강변이네 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 외에는 일자리가 급격하게 늘었다거나 인프라가 갑자기 좋아졌다거나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대형 병원 없죠. 대형 호텔 없습니다. 대형 백화점도 없습니다. 마포에 없습니다. 그런데 판교에 가보세요. 있을 거 다 있습니다. 그러니 탈서울이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올해 9월 기준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 4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 5억 1천만 원보다도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자, 이 수치는 여러분께서 아마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평균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평균의 함정이죠. 자,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5억 2천만 원 선인데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보다 서울 전세가가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 전세값으로 경기도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의 전세 평균가가 5억 2천이라는 것도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자료는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인데요. 좀 와닿는 가격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흐름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서울 전체가 젠트리피케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세계 어떤 나라든 도시라는 것의 특징은요, 성장하고 또다시 쇠퇴를 합니다. 성장과 쇠퇴의 과정을 통해서 도시는 어바니제이션, 도시화되고요, 서브 어바니제이션, 교외화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카운터 어바니제이션,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역도시화는 도시화 진행 단계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도시 차원에서 이걸 보자면 위기 단계로 진단합니다. 역도시화는 도시 중심부와 도시권 전체 인구의 감소, 또 고용이 정체되고요, 쇠퇴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탈도시화라고도 부르죠. 서울이 지금 탈도시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탈도시화는 또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까요? 건물마다 공실이 늘어나게 됩니다. 도쿄의 경우도요, 공실이 늘어나면서 임대료가 낮아졌죠. 그런데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해서 쉽게 올라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아직까지 임대료가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실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자, 곧 임대료도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 가격 떨어진다고 절대 공실로 둘지언정 임대료를 깎지는 않습니다. 강남의 4, 5층짜리 건물은 공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빈집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빈집의 실태조차 파악이 잘 안 되어 있는데요. 빈집이라는 것은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집을 보통 우리가 빈집이라고 하죠. 2015년 기준 서울의 빈집이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7만 9천 호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비어있는 서울 아파트 수가 5만 900가구로 집계가 됐습니다.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수치이겠지만 그래도 통계청의 자료니까 이걸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빈집의 통계를 낼 때도 맹점이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빈집 중에 분양받고도 지금 잔금을 못 치러서 빈집인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탈서울 그리고 역도시화가 지금 우리들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표용호TV,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외로운 저에게 정말 힘이 됩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 거품과 싸우느라고 무척 버겁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